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선물 받은 목도리와 카디건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보기로 합니다. 이 선물을 해준 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뜻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17번째 순서로 역대 정권의 불교계 분열, 유도와 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민족해방 이래 법정 다툼과 폭력을 동원한 절뺏기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비구와 취처 사이의 갈등이 1962년 4월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하면서 형식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형식상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기간에 이승만 삼선 개헌 촉구 기도회 개최, 5.16 군사 쿠데타 지지 등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집권 세력의 접근 경쟁을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 불교계 지도자들이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권력이 불교계를 강력하게 직접 통제하면서 단일 종단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이른바 사찰령, 이것은 일제 초기인 1911년에 발효해서 1962년 1월 폐지됩니다. 이 사찰령과 이를 이어받은 불교재산관리법 1962년 5월에 제정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17년이 지나서야 그 사찰령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권이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며, 말하자면 정권에 아부하거나 기댔던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권력에 굴종하였던 교계 지도층 인사들의 행동에 결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정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등 숱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국가 권력이 전체 불교계를 통제할 수 있게 한 이 사찰령 체제 덕분에 어쨌든 단일 종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불교 현대사의 역설입니다. 참 씁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1962년 5월 말에 주지 또는 대표 임원은 당의 사찰 또는 불교 단체를 대표하며 사찰 또는 불교 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불교 단체의 주지와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교부 장관, 그 뒤 문공부 장관으로 바뀝니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때까지 이어지던 단일종단 체제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63년 11월까지 형식상 단일종단을 이어온 불교계가 모든 사찰과 종단의 등록을 의무화한 불교재산관리법 체제 6년 만인 1969년에 13개 종단으로 분열되었고 1972년에는 그 숫자가
18곳,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합법적 인정을 받아 등록된 종단 숫자의 빠른 증가에서 정권이 여러 종단을 합법화시키는 불교계 분할 통치 정책을 구사하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인정해준 18개 종단이라는 숫자는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 기간에 종교법인 설립 허가와 불교단체 등록 심의를 까다롭게 하여 신생 종단의 출현을 막으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으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 기존의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이것을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대체한 결과 불교재산관리법에 묶여있던 사찰의 매매와 양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여기에선 불교죠. 종교법인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신생 종단 출현이 쉽게 이루어졌고 1992년 36개, 1998년 69개, 2001년 96개, 2002년 105개, 2008년 168개로 종단 숫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주요 종단은 30곳이며 종단 이름에 조계종이 들어간 이른바 유사조계종만도 수십 곳이 넘으며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 등 사회 갈등이 커질 때면 이들이 앞장서서 우리 유사조계종단 일동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친정권 성명을 발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교재산관리법 체제에서는 모든 사찰과 주지가 종단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일단 사찰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해당 사찰의 재산권과 주지 임명권을 해당 종단의 대표자인 종정이나 총무원장이 가지게 되어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교단체가 누릴 수 있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자영업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신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회 등 종교집회 개최에도 모두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력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집회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보기관이나 관공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도 사정이 달라졌죠. 그리고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찰은 불교사찰로 인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산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이비 종교로 낙인 찍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969년 4월에 사찰 등록에 관한 지시를 내려 전국의 미등록 사찰에 대해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라고 요구하는 등 수시로 사찰 등록을 독려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정체계 등이 안정된 조계종에 등록하여 규제를 받기보다는 제재를 덜 받을 수 있는 신생종단에 유리한 조건으로 등록하려는 사찰들이 많아졌고 조계종을 피해 다른 종단의 사찰 등록을 많이 하여도 그 종단들은 주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조계종은 또 조계종대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정부의 등록 압력이 거세지자 많은 미등록 사찰들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 독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수백 개 종단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11년의 사찰령, 1963년의 불교재산관리법을 거치면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교계가 자율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분할 통치 술책에 따라 수십 년 만에 수백 개 종단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손실인 것입니다. 손실일 것입니다. 결국 1986년 해인사 승려대에서처럼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요구가 거세졌고 1988년부터 전통사찰보존법 체제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법의 명칭이 바뀌어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지원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불교계가 과거처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제 중에는 일제의 사찰령과 독재정권 시절의 불교재산관리법을 이은 전통사찰보존법, 이제는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능동적으로 벗어나 완전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전사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불교계의 지원도 이루어지지만 교육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우뚝 설 길을 막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 털어낼 수 있을 때가 하루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해야죠.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